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일본 조기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역사적인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민당 단독 과반은 물론 개헌선인 310석도 훌쩍 넘기면서 다카이치 총리 내각이 추진하는 보수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당선 후보 이름에 꽃을 달며 환하게 웃습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했습니다. そして雪の時期の選挙になってしまって、そんな中で、お寒い中また雪道を歩いて投票に行ってくださった多くの皆様に感謝を申し上げます。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을, 열린여당 일본 유신회는 36석을 얻었습니다. 개헌안 합의에는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자민당 단독으로 이를 훌쩍 넘긴 겁니다. 여기에 더해 개헌에 우호적인 야당, 국민민주당과 참정당도 각각 28석, 14석을 얻어 다카이치 정부의 개헌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일본의 평화헌법인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내용을 개헌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선거 공약에서도 시대에 맞게 헌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今の暮らしや未来に向けての不安を希望に変えたい。この1年なんです。希望ってことがすごい大事ですよ。 개헌이 이뤄지면 일본은 종전 80여 년 만에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만 개헌하려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당장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현재 여당은 전체 248석 가운데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치고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 성과를 강조하려는 민주당과 관세 협상, 부동산 문제 등을 추궁하려는 국민의힘 간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여야 의원들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2년차 성과를 부각할 전망입니다. 코스피 5천 달성과 반도체 조선 방산 수출 증가를 경제 성과로 내세우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와 한일 한중 관계 안정화 등 유능한 집권 여당의 이미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불확실성에 빠진 대미 관세 협상과 강경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쌍특검, 국민들의 경제는 지금 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에 힘쓰시기 바라고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에 대한 맞불로 통일교와 공천 헌금 등 3대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펼칠 방침입니다. 내일은 경제 분야, 모레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대정부 질문 직후인 12일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도 열립니다.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열리는 만큼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여론전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2차 특검 후보의 불쾌감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지며 여권 내부가 또 시끄럽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성태 전 회장 변호인을 어떻게 추천할 수 있냐는 건데 정청래 대표는 검증 실패라고 사과했지만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특검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전 변호사가 지난 2023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문제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초기 재판 등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어떻게 이런 인사를 추천할 수가 있느냐며 부적절하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법적 기한인 3일을 꽉 채워 임명했다며 불편함을 내비친 거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알고도 추천했다면 잘못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며 의도성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선 합당과 검찰 보안 수사권 논란 등으로 누적된 소위 명청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변호사의 인적 사항은 지도부에 보고된 바가 없는 걸로 안다며 정 대표가 김 전 회장 변호 이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조원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 주말 사이에 2차 특검과 관련해서 좀 시끄러웠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불편해했다는 특검 추천 인사,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전준철 변호사 검사 출신인데요. 검찰 내부에서 이성윤이 아끼던 검사다 이렇게 불리던 인물입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 중앙지검장 시절에 함께 근무했던 인물인데요. 전 변호사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내 신주류로 꼽히던 순천고 출신입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중앙지검 최선임인 반부패 수사 일부 특수부장이죠. 특수부장 검사까지 지냈고요. 그리고 21년에 검찰에서 나간 직후에는 대형 로펌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후 2023년에 김성태 전 회장이 각종 의혹으로 해외 도피를 하다가 귀국했을 때 18명 규모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그때 당시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거 들어갈 때 전 변호사도 그 명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변호를 했다는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을 변호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친명계에서 굉장히 격한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 전 회장 진술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대북 송금 의혹 관련 모든 정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실제로 이 진술 이 대통령의 기소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이후에 대북 송금 사건 등 전반에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제기를 하면서 검찰이 회유해서 거짓 진술을 끌어낸 거다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재판을 맡은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 반역이다, 배신이다 이런 격한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 변호사 직접 입장문을 내긴 했습니다. 잠깐 변론에 참여했을 뿐이고 대북 송금 의혹이 아니고 이 쌍방울층의 이 개인 횡령, 배임 이런 부분만 살펴봤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 등과는 무관하다 이런 취지로 설명에 나선 겁니다. 네, 결국 정청래 대표가 간접 사과에 나서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거든요. 격앙된 분위기가 좀 사그라들 수 있겠습니까? 네, 아까도 나왔는데 관계자들 이야기, 지배적인 분위기는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어도 잘못이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특히 정 대표가 전 변호사를 민주당 특검 추천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낙점하는 과정까지 법사위, 원내 지도부 충분한 상의가 없었다는 점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정 대표가 최고위에서만 추천 지시를 해놓고 결국 친청계 최고위원이 추천한 인물 2명 중에 뽑은 건데요. 2차 특검 자체를 당내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에 평소에 친문계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전준철 변호사를 호평했다는 사실 알려지면서 당내 갈등 수그러들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논란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하루가 멀다 하고 비슷한 갈등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과 나흘 전에 공소청 보안 수사권을 두고도 논란인데요.
검찰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줄지 말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아예 보안 수사권을 박탈하자,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권만 주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아직 결론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요, 민주당 당론으로 서둘러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독단적이다, 이런 지적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최고위 차원의 충분한 상의도 없었고 정확한 시점 등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 없이 돌연 추진되면서 갈등이 범여권 전반으로 확산됐다는 겁니다. 네, 이 지방선거가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쯤이면 치열한 경쟁이 시작돼야 하는데 당이 혼란스러워서 몸을 풀지도 못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설 연휴 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서울시장 출마자 보면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현역 의원 5명까지 6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게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여기도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국민의힘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한 인사는 없습니다. 오 시장 외에 현역 국회의원 중에 나경원, 안철수, 신동욱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거나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이 최대 격전지인데요.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의원 등 당 핵심 중진들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오늘 대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한번 짚어주시죠. 네, 조국 대표가 그 합당 데드라인을 13일로 정했던 만큼 민주당은 10일에는 의원총회, 그리고 12일에는 상임 고문단 오찬 이어가면서 그 전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일에서 11일엔 대정부 질문이 있고요. 10일 본회의에서는 대비투자특별법 특위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 지도부의 제명 결정 열흘 만에 토크 콘서트를 열고 장동혁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선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징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이른바 한동훈 끌어내기를 장 대표가 마무리한 거라고 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단상에 오릅니다. 한 전 대표는 제명이 결정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징계는 국민의힘 내 친윤계가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 기획한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당무감사위와 윤리위가 자신의 가족이 쓰지도 않은 글을 가족이 쓴 거라며 조작해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지금의 정치적 위기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지지자들에겐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강조하며 복귀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6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기류지만 친한계 내부의 출마 요구도 적지 않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개파색이 옅은 당 상임고문 등 원외 인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열흘 만에 토크 콘서트를 열고 장외 정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여러 못 볼 걸 당하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조작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장도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허위 내피셜을 떠들어댑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도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했다.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이 이 과정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토크 콘서트에서 나온 발언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황을 이뤄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팬덤층이 두텁다라는 걸 입증을 했죠. 저 팬덤층에 의한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대여 투쟁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저 팬덤이 아마 한동훈 대표가 진로 설정만 잘한다 그러면 큰 도움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원 게시판 문제의 징계 수위가 높다 낮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에 불구하고 본인의 해명이 상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의 재심 과정에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해명을 했으면 조금 더 정치적인 폭발력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와서 저렇게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당원들이 크게 거기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전 대표에 대한 그 기대가 상당히 컸죠.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한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국정농단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상당히 그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성과 등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발탁을 했어요. 파격적인 발탁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비대위원장으로 나섰죠. 비대위원장으로 나설 때도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그때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으로 온 뒤에 며칠 만에 또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막았죠. 뭐 이건 한동훈 전 대표의 탓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치렀던 총선에서 대패했어요. 그 뒤에 어쨌든 대선에서 본인도 나서서 실패했어요. 그 뒤에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한 전 대표에 대한 보수권의 기대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다음에 그 약 한 2년 동안에 정치적인 자산을 쌓은 것도 없다.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본인이 당대표 시절부터 일관되게 해온 그 탄압 프레임, 이 탄압 프레임의 연장으로 가고 있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한 전 대표 정도의 제목이면 이 탄압 프레임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자산을 쌓아왔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번에 저는 희생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백의종군 하겠다. 이걸 선언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이고 지금 이 많은 팬덤층 앞에서 하는 것이 물론 여당에 대한 말씀도 있었지만 거의 상당 부분을 야당 내에 당권 투쟁과 같은 이런 발언들, 이런 자세로 임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네, 한 전 대표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는 접으라면서 역전승을 시작하자 이렇게 정치 재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백의종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언제 선거에 나서겠다 이런 말은 안 했단 말이죠. 그럼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사실 다른 카드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처분 인용을 통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다. 이것도 사실 사법부가 정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차기 전당대회는 이미 당에서 제명을 당했기 때문에 못 나갈 것이고 또 유학설도 나오던데 정치인은 유학이나 이렇게 가는 순간 사실상 잊혀지게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데뷔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학을 하면서 숨고르기 할 시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유일한 선택지는 이제 무소속 출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이 토크 콘서트에서 그 출마와 관련된 구체적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대진표가 사실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평택 만약에 지금 TK, PK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어느 지역이 지금 과연 재보궐로 나올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매일 친한계 패널들이나 친한계 인사들도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구체적 대진표가 나온 이후에 표명하겠다. 그러니까 안 나간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표명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소속 출마. 다만 그 시점은 조금 뒤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토크 콘서트 유료 입장권 논란에도 주최 측 추산에 의하면 15,0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팬덤으로 새 과시를 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했는데 이 지도부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공식 입장은 내긴 어려울 것이고 아마 기자분들께서 이제 백불이나 이런 때 계속 질문을 하시면 그에 대해서 입장을 아마 내놓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당권파 패널들이나 당권파 인사들도 방송을 통해서 입장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한 몇 주 동안 이 친한계 지지자들이 장외 집회를 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당권파 분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뭐 한 2,000명밖에 안 된다. 뭐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폄하하는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 15,000, 최소 15,000 정도가 모인 게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국 선거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정도의 인원이 지금 당 지도부를 비판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무슨 뭐 아까 백의종군 해야 된다, 지방선거를 위해 힘을 뭉쳐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지만 그런 힘을 뭉쳐야 될 시기에 당 밖으로 저 15,000명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쫓아낸 거잖아요. 저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김정혁 전 최고, 지금 배현진 시당위원장 등등에 대한 징계도 계속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로서는 저렇게 그냥 당을 흔들지 마라, 지도부를 흔들지 마라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무시하기에는 너무 존재감 있는 숫자가 모였기 때문에 아마 고뇌의 시간을 겪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는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관련해서 친한계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21명이 성명서를 냈다. 그거를 지금 배현진 의원한테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목표가 서울시당 위원장을 날리는 거예요. 비례대표 공천권도 있고 서울 시내에 있는 40개가 넘는 당협들에 대해서 공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원래 서울시당 위원장을 조정훈 의원을 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배현진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네, 친한계에서는 지도부가 배현진 의원이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징계에 나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윤 위원장님, 사실은 이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뭐 윤리위에 회부되고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뭐 작용과 반작용 같은데 이제 그 친한계 의원 10분 정도가 이제 고성국 씨를 갖다가 징계 청구를 했잖아요. 뭐 네.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개시가 되고 징계가 결정되는 게 순리죠. 근데 거기에 대한 아마 그 반작용인지 아니면 실제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당을 대표해서 저런 취지의 이제 그 성명을 낸 것이 본인들 의사가 안 들어갔는데 대표로 냈다라고 약간의 좀 오해에 섞인 것인지는 따져보면 알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서울시당 위원장 명의의 여러 가지 성명이 나갔지만 거기에 이제 당협위원장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21분이고 서울시당 전체가 49분인가 그런데 49분이 아니고 21명의 대표다. 이 정도는 의사표현이 그 성명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거는 징계 사유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징계 심사가 개시가 됐으니까 징계에 해당하는지는 이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겁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당은 친한계가 제소한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에 들어가면서 맞불을 놓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야당 내에서 이른바 징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와 꼭 닮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을 사유화해서 본인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했다면, 무기로 사용했다면 지금 윤리위를 정확하게 정적 제거의 그 무기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권파에서는 아마 윤리위는 독립기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국민들께서 과연 그 윤리위의 운영이 민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믿으실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노선투쟁 같은 것들은 민주당도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정당의 노선투쟁과 개파투쟁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근데 개파투쟁의 장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당권파가 주로 뭐 공천이나 이럴 때 비당권파를 뭐 공천 학살을 하기도 하고 공천을 통해 좀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고, 근데 국민들께서는 그래 그래도 전당대회에서 승부를 보고 이겼으니 저 정도 권력 남용은 그냥 이해해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 같은 경우는 징계를 통해서 쫓아내고 징계를 통해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당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 내홍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에 조건부 재신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본인의 직을 걸고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본인도 재신임 투표를 받겠다고 했었는데 이걸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들이 실제로 직을 건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 거취 논란은 이제 잦아들었다고 봐도 될까요? 정치적인 그 서로 간의 공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정치적 편견을 쓴 것이고 물론 그 의원들이나 해당 지자체장들의 진심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주자로 뛰는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지금 뭐 지지세를 검토해보고 만약에
당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그 스탠스가 본인 선거에 불리하다 싶으면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사퇴론보다는 기조적 변화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데 있어서 상당수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 그 재신임 문제는 선거 목전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장동익 대표가 던진 거라서 그 부분은 이제 역공이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배현진 시당위원장의 뭐 공천권 때문에 이런 그 징계를 했다라는 김종혁 전 최고의 음모론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과 달라요. 왜냐하면 그 경위도 안 맞는 것이 징계 청구는 제3자가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시당위원장의 공천권이 그렇게 세질 않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꾸려서 하고 있지만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네.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이 또 가미되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50만 이상의 대도시 또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송파, 강남, 강서 이런 데 중앙당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종혁 최고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오는 13일 금요일까지 합당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한 미략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습니다. 거론되지도 않았던 지분 논의를 들먹이며 줄 지분이 없다고 비난하는 행태 모욕적입니다. 조국 대표가 13일까지 공식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걸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저 부분은 좀 실수 같아요, 조국당 대표가.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합당이 과연 우리 당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등은 그 지방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다 평가가 됩니다. 근데 저렇게 조급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로 가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선에서 지금 12분의 의원이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못 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흡수론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조급하다는 면을 저렇게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정청래 대표 등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실수가 아닌가. 오히려 저것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힘이 잃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성 대변인님, 이 조 대표가 제시한 시한까지 의견이 모아질지도 궁금하고 이거를 따라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의견 모아지기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내일 의원총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최대한 아마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걸로 보여지고, 다만 내일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내일 의원총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도부가 결정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지도부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지금 최고위원 3명이 공식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의견을 모으긴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반발을 하는 분들도 합당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방선거 이전에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느냐, 그리고 이 지방선거 이전에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조금 더 천천히 지방선거 이후에 차차 논의를 해보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시 전략을 펼치기도 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조국 대표가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게 출구를 열어줬다고 또 보는데요. 그러니까 13일까지 안 하면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 논의를 하다가 13일이 넘어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이전에 대한 합당 논의는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안을 받은 조국혁신당이 저런 입장을 취해왔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접고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 어떻게 보면 작은 명분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저렇게 명분을 열어줬으니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미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 합당 시에 혁신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주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유출이 되면서 당내 반발이 더 거세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당을 강행해도 또 합당을 중간에 멈추더라도 정청래 대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원래 합당은 누구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진보 진영 내의 경쟁, 내부 경쟁 상대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전체적으로 보면 진보 진영 전체로 보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야권이 반대해야 되는 건데 그 내부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의 헤게모니와 관련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취지라서 저는 상당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걸 대놓고 최고위원 세 분이 저렇게 내부 헤게모니를 위해서 정청래 당대표의 저 합당론을 공격한다? 대놓고 공격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렇게 대놓고 공격하는데 그 세를 얻는다? 그것도 저는 기형적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합당론이 명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 명분을 만약에 추진 못한다? 그럼 정청래 후는 좌초된 거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뭐 지분을 포기하고서라도 예컨대 뭐 지명직 최고위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럼 이거 주지 않겠다라고 조국혁신당을 설득해서라도 합당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당내 리더십에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국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밀약설에 불쾌감을 표했고 친명계에서도 이 시한 통보에 불쾌감을 표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대변인 이제 그 시한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감정이 나빠지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합당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이런 감정적 비판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 이후에 좀 논의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진보 진영에서 합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첫 번째 전국 선거잖아요. 네. 정권 교체, 그러니까 우파,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쭉쭉 가고 있다가 급격하게 왼쪽으로 틀게 되면 중도층이 거부감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초기에 중도 확장 전략을 통해서 중도층의 확실한 좀 지지를 받고 나서 아마 중후반 이후에 좀 진보적 아젠다를 선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서 지금 조국혁신당과 진보 진영 안에서 저희 지금 민주당과 결이 다른 겁니다. 저희는 중도적으로 가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강한 진보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안 맞는 것이지 언젠가 이재명 정부의 중후반에는 합쳐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될 때가 올 건데 그 전까지 자꾸 조국혁신당에게 지분 요구하지 마라. 지금 지지율이 얼마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것은 감정이 상하죠. 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말을 듣는 조국혁신당이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대한 그런 감정적 공격은 저희 당 인사들도 좀 지양하고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민주당 지도부가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북 송금 사건의 쌍방울 쪽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던 걸 놓고도 여권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인사 추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저 부분은 사실 국민이 분노해야 될 지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어쨌든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또는 권력자들의 영향력,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전에 어떤 사건을 했다고 해서 그 사건도 물론 뭐 본인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김성태 씨 그 여러 가지 혐의 중에 배임 횡령만 변호했다고 해요. 뭐 그게 사실이 맞든 안 맞든지 간에 특정인을 변호했다고 해서 오히려 김성태 씨가 이재명 전 대통령과 척을 지는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을 한 그 사람을 변호했으면 오히려 더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중립적으로 추천했구나. 근데 그런 중립적인 추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저렇게 불쾌한 감정을 내비친다? 저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내부적으로 그냥 식사 자리에서 본인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를 저렇게 저런 이유로 사과까지 하고 뭐 대통령이 괘씸히 한다라는 게 공공연히 밝혀지고 이런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대통령 등을 변호했던 대장동 사건 등의 변호 이력이 있는 분들이 민정수석실에 다수 포진해 있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이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뭐 보은이에요? 아니면 대통령을 도와주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이게 나라의 공무원 임명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사로운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배타되고 아니면 칭찬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대놓고 공공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셨듯 친명계에서는 반역이다, 배신이다 이런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는 검증 실패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도 특검 후보자의 이런 이력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진위를 알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이성윤 최고위원이 본인이 추천을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성윤 최고위원만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휴먼 에러인 것이고요. 그것을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정말 지도부가 정말 몰랐다라고 한다면 시스템 에러인 겁니다. 네. 그런 한 최고위원이 추천을 했다고 해서 다른 지도부, 당대표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검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일단 뭐 유감을 표시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중립적인 인물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네. 오히려 이런 인물을 배제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좋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특검에 대한 사적 감정이 섞여 있는 변호사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중립적인 인사를 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더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변호사를 추천한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저는 중립적인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배제 이유를 그렇게 밝혔으면 저희도 박수 치죠. 근데 배제 이유가 다른 거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배제했다는 거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배제 이유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고 그냥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는 정도만 언론을 통해 나왔으니까요. 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시작된 한파가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출근길 추위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서울 도심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외투에 목도리까지 중무장한 채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영하권 날씨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 내륙, 전북, 경북 등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지역별 최저기온을 보면 춘천이 영하 10도, 대전이 영하 8도, 광주가 영하 6도, 부산이 영하 5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까지 맹추위가 이어집니다. 낮은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출근길 추위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누그러지겠는데요.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 3도에서 11도로 영상권 기온을 회복하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네, 그제 경주에서 시작된 산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주 문무대학면 화재는 어제 오후 6시쯤 두불 진화가 완료됐고 현재 잔불 정리 단계입니다. 이번 산불은 그제인 토요일 밤 9시쯤 발생했는데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진화가 어려웠는데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끝에 20시간 만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54헥타르로 이틀 동안 헬기 45대와 차량 130대가 투입되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산불에 인근 주민 106명이 근처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먼저 발생한 경주 양남면 산불과 인근 포항 죽장면 산불 역시 주불이 진화되고 현재 잔불 정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건조경보가 내려져 산불 등 화재 위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오늘부터 비트코인 5지급 사태 피해 보상을 시작합니다. 새벽 0시부터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일주일간 모두 면제하고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손실을 본 이용자에게는 매도 차익 전액과 10%를 추가 보상할 계획입니다. 비트코인 5지급 사태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은 1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빗썸 측은 사고 당시 지급됐던 비트코인 62만 개 가운데 99.7%를 당일 회수했습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가 오는 25일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을 열 전망입니다. 먼저 두 사람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좋아, 니는 혼자 나와도 돼. 나는 4명 나갈게. 전문가 데리고 나서 네가 괜히 말장난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헷갈리고 넘어가려는 걸 막기 위함이야. 나는 전 국민들에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국민들한테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유관 씨가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거짓말과 헛소리를 4명이 하든 40명이 하든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시키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부정선거 공개 토론은 이준석 대표가 먼저 토론회를 열자고 공개 제안하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혼자고 전한길 씨는 전문가 3명을 데리고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1대4의 그 토론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두 사람의 행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29일에 본인 SNS를 통해서 부정선거 대토론회를 전한길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전한길 씨가 여기에 대해 응하면서 본인은 전문가를 더 데려오겠다. 지금은 이제 3명을 데려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1대4의 토론은 성사가 된 것이고요. 25일에 하는 것으로 결정은 되었습니다. 다만 토론 방식이라든지 언론사와는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토론회를 제안하게 된 경위가 본인이 동탄에서 총선에서 당선된 과정에 부정선거가 개입되었다라고 전한길 씨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좀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토론회를 제안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상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또 전한길 씨를 고소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인 처리 절차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한길 씨는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부정선거 대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이것이 지방선거에 어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간의 지적이 있어서는 본인이 진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조금 더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이 토론을 통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끝내겠다고 자신하고 있고 전한길 씨는 자신 있으면 의원직을 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정선거론이 2020년 총선 때부터 계속됐는데 이번에는 좀 종결될 수 있을까요? 그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미 끝난 이슈 아닌가요? 이게 왜 이런 방식으로 다시 불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네. 전한길 씨가 이준석 의원 당시 동탄 선거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불쾌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이슈를 본인이 주도해서 이 토론회 방식으로 끌어올리는 필요가 있느냐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이미 끝난 이슈고 전한길 씨를 비롯한 극소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자체에 휘둘리지도 않고 그 진위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자의식이 강한 과잉된 두 사람의 정치적 이벤트의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관을 뭐 확인하거나 그 논란을 끝내거나 뭐 이럴 성격도 아니고 관심 자체가 국민들께서는 없을 거로 봅니다. 네, 이 전한길 씨는 이번 주 목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토론회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 8건 정도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번 주 목요일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혐의는 민주당 측에서 작년 10월에 고발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혐의인데 전한길 씨는 최근에 입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손현보 목사가 한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거든요. 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신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은 본인도 수사 과정에서 영장 청구 같은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된 것이 8건이기 때문에 이번 한 건 이외에도 나머지 수사도 본격화될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와는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25일로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토론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62만 개, 약 6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초유의 사고를 냈습니다. 내부 직원의 실수라고 하던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고인데요. 지난 6일 날
빗썸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한 이벤트, 그러니까 랜덤 박스 이벤트를 진행했고 6일 7시에 이제 그것을 지급을 했는데 네. 담당한 직원이 단위 입력을 원 단위로 해야 될 것을 비트코인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0원 정도면 그냥 2,000원 정도의 코인이어야 되는데 2,000 비트코인으로 했을 경우에 1,97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실제 대상이 된 고객들은 자기 그 관리 계좌에 그 1,970억 원 상당히 찍힌 상황을 본 겁니다. 이제 완전히 직원의 실수였죠. 이제 직후에 빗썸은 신속하게 회수 절차를 진행해서 직후에 99.7%는 회수가 됐는데 그 이후에 현금화를 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해서 산 분들이 한 0.3%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일부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단기간 비트코인 시세가 빗썸 거래소에서 폭락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태 관련해서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빗썸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175개고 위탁 보관 중인 걸로만 해도 42,000여 개인데 실제로는 15배인 62만 개가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빗썸에서는 자체 보유가 175개 그리고 회원들이 위탁한 것이 42,000여 개이기 때문에 다 합쳐봤자 5만 개가 되지 않는데 이 보유량이 15배가 지급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결국에는 장부 거래 시스템에 미비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초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 이것을 당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장부에 기록을 해놓고 추후에 숫자를 맞추는 형태로 거래를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처럼 15배의 지급이라는 것이 숫자상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장부 거래 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 은행권 같은 데서도 쓰고 있는 시스템은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데들은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잔고 여부에 대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이런 검증 절차가 없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서 내부 규정이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 변호사님,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 딱 10억 원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겠다면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0.3% 못 찾은 게 130억 원이라는 말이죠. 이거를 만약에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제적으로 반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 법 체계의 미비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은행에서 돈을 그러니까 현금을 착오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그 송금된 것이 자기 돈이 아님을 알고도 지출을 하는 경우에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런 방식의 오지급이 있을 때 형사처벌 대상에 대한 어떤 법률적 조항이 없고 형법상의 횡령죄 적용도 유사 사례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어서요. 그런 형사상 처벌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반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스스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이미 현금화한 돈을 다 소비해 버릴 경우에 빗썸이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을 통해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또 의문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출을 이끄는 라면과 만두 같은 우리 제품들이 이른바 짝퉁 때문에 외국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에선 유사 제품을 만들고 한국 업체와 상표권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최근 2년 새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 사정이 어떤지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한 소형 점포. 아니 무슨 이 구멍 가게에서 짝퉁이 3개나 있어요. K푸드 열풍을 이끈 매운맛 라면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 제품입니다. 버젓이 포장지에 한국 불닭볶음면이라고 적는가 하면 본닭으로 홍보하기도 합니다. K브랜드 위상이 높아지면서 모방 제품뿐 아니라 상표권 분쟁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해외 수출을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10년째 중국 기업들과 상표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 한국 기업 상표를 현지에서 먼저 선점한 뒤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되파는 제조 유통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88개국의 상표권을 등록한 삼양식품은
중동 등 27개 나라에서 분쟁 중이고 CJ 제일제당 등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피해는 중소기업으로도 확산되면서 지난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7개 나라에서 무단 선점이 의심되는 한국 상표권 피해는 10,000건을 넘었습니다.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상표권 분쟁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본업에 지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부가 기업의 상표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보호를 위해 정부가 상표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얼핏 보면 축제 현장 같지만 올림픽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는 밀라노 현지의 모습입니다.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지만 밀라노 경기장 밖에서는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간 사진 기자가 담은 모습들 함께 보시죠. 이탈리아 밀라노 밤거리에 짙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동계올림픽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폭죽을 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와 맞섰습니다. 시위대는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외면하고 정부가 올림픽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올림픽 반대 시위가 갈수록 격해지는 것 같은데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 대한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미국이 이민세관 단속국 IC 요원을 올림픽에 파견했는데요. 이에 대한 항의도 거셉니다. 밀라노 중심 광장에서 시위대가 미국 IC 요원의 이탈리아 입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IC 요원은 미국 공간에서만 활동한다는 해명에도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이탈리아 정부가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며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경기장 밖은 시끌벅적해 보이는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매서운 한파도 낮부터는 누그러집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10.1도로 무척 춥게 시작했는데요.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이후 당분간은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10도, 대구는 영하 4.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5도, 청주와 대전 6도, 부산은 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다소 크겠습니다. 동쪽 지역과 일부 수도권은 연일 건조함이 극심합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 텐데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